2005년 5월 8일 일요일 아침 어머니의 날. 일리노이주 자이언 마을의 공기는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동안 두 소녀, 로라 홉스 8번봄과 크리스털 토비아스 군은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함께 자란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그들은 집 근처 공원의 모든 길과 골목길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길과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들만 있는 평범한 날처럼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 마을 전체가 공황에 빠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소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규모 수색이 신속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친척, 이웃, 경찰, 심지어 개들까지 공원 곳곳 작은 길, 덤불 하나하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희망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새벽까지. 새벽 6시, 로라의 아버지 제리옵스가 잃은 아침의 어둑한 불빛 아래 공원 한가운데서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죽었어. 더 이상 수색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지속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딸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미국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진실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은 여전히 익숙한 평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늘진 나무들과 미로 같은 자갈길 사이에서 두 아이가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그 무해해 보이는 공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식고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로라의 점탄의 어머니는 현관으로 나가 거리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재빨리 거리를 따라 흩어져 로라와 크리스털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허사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웃들도 점차 합류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덤불 사이를 비춰보았고 공원 구석구석이 꼼꼼하게 수색되었습니다. 저녁 9시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두 소녀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급히 인쇄되어 동네 곳곳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어둠과 절대적인 고요는 모두에게 단 하나의 의문만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밤이 되었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어도 누군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제리옵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침 안개를 가르며 비명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순간 공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끔찍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수색은 끝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악몽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로 인해 그는 의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사이에도 제리옵스와 그의 장인은 침묵 속에서 계속 걸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아무도 몰랐다. 새벽 안개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두 남자의 실루엣만이 보였다. 하늘은 점차 옅은 새벽빛으로 물들었다. 햇살이 아직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기도 전에 공원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침묵을 찢는 듯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오자 그들은 갑자기 멈춰섰다. 공황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감히 진실이라고 믿지 못하는 무언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 장소는 큰 길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밤새도록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너무 빽빽해서가 아니라 익숙한 공원 한가운데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실은 썩어가는 나무숲과 차가운 아침 안개 아래 몇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다. 어두컴컴한 풀밭에 작은 시신 두 구가 말없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어둠 속에서 몇 시간 동안 누군가 함께 있기를 기다린 것 같았다. 현장을 목격한 지 몇 초 만에 제리는 휴대전화를 꺼내 911에 신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죽었어. 몇 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은 재빨리 현장을 봉쇄하고 모두에게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학수사대가 출동했고 덤불 주변에는 노란색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으며 각 위치는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현장을 담당했던 베테랑 중위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다. 큰 싸움의 흔적은 없었지만 현장에 묻은 혈흔의 양은 잔혹함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두 시신 모두 친척들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 또한 큰 의문을 제기했다. 전날 밤 개를 데리고 지나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텐데 왜 아이들을 발견했을까? 수사관들은 제리와 장인을 본부로 데려가 초기 진술을 들었다. 그들은 또한 정확한 통화 시간, 시신 위치, 그리고 발견자의 감정 표현까지 기록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즉시 개입했습니다. 5월 9일 아침 첫 헤드라인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두 소녀 살해, 한 피해자의 아버지 시신 발견. 자이언 마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에게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현장이 발견된 지 12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그들은 제리옵스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빽빽한 초목으로 뒤덮여 있고 가로등이 없는 어둡고 좁은 땅이었습니다. 사람 키만큼 큰 덤불들이 자연적인 장벽을 형성하여 야간 수색 시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축축한 풀밭 아래 땅은 흔들린 흔적이 있어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서 끌려왔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두 소녀는 나란히 누워 있었고 옷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개인 소지품이나 타이어 자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검시관은 그날 아침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예비 검사 결과 로라 홉스는 가슴과 복부를 중심으로 총 20차례 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탈 토비아스는 유사한 자상을 11군데나 입었지만 로라의 잔혹함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상처는 날카로워서 살인 무기가 작고 날카로운 칼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현미경 분석에서 드러났습니다. 로라의 몸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손톱 밑에 이상한 피부세포와 옷에 묻은 전객 샘플을 DNA 검사를 위해 채취했습니다. 이는 수사의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 생물학적 샘플을 남긴 사람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이 봉쇄된 순간부터 수사관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한 사람, 제리옵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친아버지였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과 경찰견까지 밤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신을 발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우연은 그를 순식간에 수사의 표적이 되게 했습니다. 제리의 이력 또한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는 폭력 행위로 여러 번 체포되었는데 특히 2001년 텍사스에서 아내와 다툰 후 전기톱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쫓았다는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나 수년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보호 관찰 위반으로 단기 징역형을 마치고 그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징후들을 고려하여 경찰은 자세한 정황을 밝히기 위해 제리를 본부로 불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이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되자 수사관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 속 빈틈에 집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고 이는 그의 정신을 빠르게 지치게 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밀폐된 방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분한 음식도 휴식도 없이 제리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의 20시간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받자 그의 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가 분노에 휩싸여 자제력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자 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공원에서 로라와 크리스탈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딸의 말 안 듣는 행동에 화가 난 그는 로라의 손을 잡아당겼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크리스탈이 개입하여 친구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크리스탈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그를 위협했습니다. 격분한 제리는 칼을 움켜쥐고 자제력을 잃었고 이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백은 녹음되었고 제리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은 즉시 아버지 분노에 찬 딸 살해, 충격적인 자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라의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구금된 지 몇 주 만에 제리는 모든 진술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는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완전히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으며 수사관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사관들이 대본을 작성하여 마치 진짜 자백인 것처럼 카메라 앞에서 읽도록 강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재검토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자백이 자발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하며 특히 명확하게 녹음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리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었습니다. 한편 제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건 파일을 검토한 결과 그녀는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혈흔, 피부세포, DNA 샘플 등 모든 물리적 증거가 완전히 검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100으로 생물학적 샘플이 불필요해진 것처럼 증거들은 경찰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리의 변호사는 독립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연 끝에 연구소는 마침내 범죄 발생 3년 후인 2008년의 샘플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라의 혈액 외에도 로라의 몸에서 최소 3개의 이물질, DNA 샘플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정자였고 나머지 2개는 손톱 및 피부세포와 셔츠에서 나온 섬유질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샘플 중 어느 것도 제리옵스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 현장과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즉시 법원의 기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을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로라가 공원에서 성관계를 가진 커플처럼 예우연히 환경에 노출되어 외부 DNA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설명을 위험할 정도로 믿기 어렵다고 여겼지만 법원은 여전히 제리의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굴하지 않고 외부 DNA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보는 저장되어 일치 DNA가 발견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날까지 거의 2년이 더 걸렸습니다. 2010년 봄 자이언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버지니아에서 한 젊은 군인이 체포되었습니다. 호르헤 아빌라 토레스라는 젊은 군인이 자신의 변경 아파트에서 여군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토레스의 DNA가 채취되어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자 로라 홉스의 DNA와 즉시 일치했습니다. 허위 자백으로 5년간 복역한 제리 홉스는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정신, 명예, 가족에게 입힌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DNA 결과가 나왔을 때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로라 홉스의 시신에 생물학적 흔적을 남긴 사람은 호르헤 아빌라 토레스였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에서 1년의 중범죄로 수감되었던 21세 군인이었습니다. 토레스는 알링턴의 군사기지에서 복무했으며 규율이 엄격한 군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범한 외모 뒤에는 위험한 포식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비밀 작전을 통해 한 사람을 그의 감방에 가두고 그의 소름 끼치는 자백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여성 군인 아만다 스넬의 살인부터 다른 납치 및 강간 사건까지 말입니다. 증거가 제시되자 토레스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일에 세부 사항을 마치 업적처럼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버지니아 재판은 토레스에게 아만다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또한 5건의 종신형과 다른 성폭행 및 납치 혐의로 168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토레스는 로라와 크리스털 살해 혐의로 일리노이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처음에는 DNA 증거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토레스는 자이언에 살았고 크리스털의 오빠를 알고 있었으며 두 딸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살인 당일 공원에서 토레스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탈출구가 없다고 판단한 토레스는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폭력 위협을 받고 있던 교도소에서 이감되어 두 번째 사형 선고 재판 대신 100년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강압적인 자백으로 5년간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아버지 제리 홉스는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그는 주 정부로부터 거의 8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그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제리는 공직 생활을 접고 자신이 자란 텍사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드문 인터뷰에서 그들은 저를 고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딸을 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은 그 해에 희생된 두 어린 생명처럼 돌이킬 수 없는 정의의 오류로 영원히 얼룩질 것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오후 짧은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순진한 소녀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로라 홉스와 크리스탈 토비아스의 죽음은 한 가족에게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섬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제리 홉스는 딸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감방에 갇히고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정의를 구현하는 대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자백으로 막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감정보다 증거를 우선시하고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제리가 수감된 동안 호르헤 아빌라 토레스는 범죄 행각을 계속했습니다. 한 여성이 살해당했고 세 여성이 강간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수사의 부주의가 정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악행을 계속 허용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남습니다. 제리옵스처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교도소에 갇혀 있을까요?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의 용서할 수 없는 실패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말입니다.